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어느 납세자의 힘겨운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어느 지역입니다. 어느 시인데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는데 그 취득가액에서 문제가 있어요. 원래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이 2억 7,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게 11억 4천에 신고를 했어요. 본인이 실제 산 것이 2억 7,500인데 막상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은 11억 4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무사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능력 있는 세무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 세무관서에서 그거를 몰랐겠느냐. 뭐 이게 11억 4천을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애당초 매도인의 계약서를 위조를 한 거죠. 위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11억 4천에 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570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세무사죠. 그런데 원래는 2억 4천만 원이 나와야 돼요. 2억 4천만 원이.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가산세, 부당신고 가산세 해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다 합해가지고 가산세까지 합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칭 그분도 이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는 말에 이제 세금이 9천만 원 정도 나와.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9천만 원 보내. 그래서 9천만 원 보냈죠. 9천만 원 보냈는데 나중에 신고된 내역을 보니까 570만 원밖에 안 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납세자 스스로 이 신고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세무사는 직접적으로 내가 위임한 세무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세무신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천만 원 나온다 하니까 9천만 원 넣어줬을 뿐이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570만 원 밖에 안 냈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 있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추정 신고하겠다 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드러낸 거예요.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그 세무사, 그러니까 그 세무사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서로가 이제 아는 사이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사문서 위조죄로 이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이제 고발을 당하냐면요. 행위자가, 그 납세자가 고발을 당해요. 범칙으로 고발 당하고, 이 세무사는 어차피 사문서 위조죄로 고발을 했잖아요. 납세자가. 근데 세무사는 본인이 이제 사문서 위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받아요. 기소가 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는 뒤로 빠져버리고 무혐의가 돼버리는 거죠. 무혐의가 되고, 세무사는 실형, 그러니까 8월에 집행유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것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이 납세자는 스스로가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세무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범칙조사로 해가지고, 이거 나오게 되니까 이제 범칙조사로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행위를 드러내고, 내가 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드러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범칙으로 오히려 고발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괘씸죄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까발렸느냐라는 그런 괘씸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 보면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하면서, 그러면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됐겠냐 이거. 세무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데 세무사 능력이라는 게 혼자만의 능력이겠느냐 이거죠. 뭔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를 적출하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게 현장에서는, 필드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이면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다. 물론 이제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 안 알려야죠. 그리고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혼자 방방 뛰고 그런다. 그리고 본인이 뭐 모르기는 뭘 몰라 하면서 다 서로 알고 묵인하에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당할 거, 내가 범칙조사로 당하고 내가 뭐 할 거면은, 내가 처벌받을 거면 뭐 하려고 내가 까발렸겠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참 순진한 사람이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를 드러낸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납세자 하는 분이 내가 몰라서 이랬지, 내가 알았지, 이렇게 한번 경험해가지고 난 이제 두 번 다시 무슨 부정이 있거나 뭐가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눈 감아 버릴 것이다. 나는 못 본 채 할 것이다. 이 세상이 뭐가 부정이 있고 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 본 채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분도 검찰에 가가지고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거를 왜 고발하냐 이거예요. 왜 고발하냐. 범칙위원회까지 열었어요. 범칙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이거 고발해야 된다고 그거를 하였는데 범칙이 검찰 가가지고 무혐의 됐잖아요. 무혐의 될 걸 왜 고발을 하느냐. 뭔가가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하고 뭔가가 내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2.755억에 불과한 것이 11억 4천만 원에 했다는 거는 세무서에도 그 지역의 땅들이 거래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평당 주변 시세가를 이렇게 보면은 평당 30만 원 평당, 그러니까 이제 228만 원, 평당 228만 원이나 더 부풀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2.2억 7,500이면 평당 30만 원인 꼴인데 11억 4천만 원으로 하면 평당 228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 그 주변 시세 땅 거래 신고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뭔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상한 거래다, 이상한 신고다 하면서 조사과에다 넘길 수 있는 일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납세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경찰 단계에서도 고발을 하고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어요.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전임 검사는 이거 기소하려고 그랬어요.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제 인사이동이 있을 때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가고, 후임 이제 검사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거를 무혐의를 해버리죠. 공인중개사는.
이거를 이제 무혐의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고등검찰청에다가 이제 항고를 하고, 그 항고한 거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고 했지만은 다 의미가 없는, 무혐의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긴 거는 기다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뭐 정의가 무슨 뭐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머릿속에서만 맴맴맴맴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또 파헤치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같은 검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언제 얼마 안 되지도 않는 사람 검사가 그냥 인사이동 얻어가지고 그냥 이거 무혐의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검사 판사들이 그러니까 본연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권의 최후 보루 아니에요? 정의의 최후 보루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3급 초임 검사를 3급 이상으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뭐 1급 차관들은 막 수십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접을 해주는 거는 그만한 역할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만한 역할을 못하고 전부 다 본인의 일신상에 한 직급 올라가는 거, 직급 올라가고 검사장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정관으로서 내가 이제 또 돈을 벌고 이런 것만 신경을 써버리니까 검찰이 매 정권마다 이렇게 욕먹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하고 준사법부인 검찰하고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과세관청도요, 세무조사 단계부터 과세예고 통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나오고 나서 불복 단계까지 여러 그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를 세무조사하는 도중에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조사 쟁점이 돼가지고 이거를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거 세무조사한 이거를 과연 고지하는 게 맞느냐, 고지한 게 이 자체가 진짜 부실가사가 아니야,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항상 존재합니다. 저는 왜 검사 1인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검사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검사한테 로비를 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 로비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그 1%의 세력들은 다 이제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로펌들 있잖아요. 그 로펌의 거점을 통해 가지고 막 하려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공직이라는 거는 내가 나와가지고 또 갈 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꼼짝 못하는 거죠. 말 못하는 거죠. 은근하게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니까,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가 있던 데에서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말같이 쉽지가 않죠. 또 이 숨어서 리모컨 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변호사분은 대배심을 해야 된다, 배심제를 다 동원해야 된다, 법원도 배심제 동원하고 저기 검찰도 배심제 동원해 가지고 뭐든지 기소 여부 이런 거 전부 다 배심제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평균적으로 상식에 맡기자. 법원도 판사 혼자 그렇게 판단하게 하지 말자 이거죠. 판사가 사건 많아 가지고 힘들대요. 그러면 사건을 분산시키면 되죠. 그 본인의 역할은 법리 판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내가 사건을 다 가지고 소유하면서 나 힘들다 사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다 밤을 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사건을 분산시키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사건을 왜 집착을 하냐 이거. 사건을 내가 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내가 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저 국세청에서도 보면은 법무과장으로 했을 때 직원이
내 사건을 왜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 인용이 나와 과세청은 취소하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은 자기가 이거를 재단을 하고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자기가 의견을 내가지고 내식도로 해야 되는데 왜 함부로 이렇게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거는 다 집착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죠. 사건에 집착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게 사익이 계제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건에 집착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무턱대고 뭐 정의 찾고 공정 찾고 뭐 법치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런 기본에서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가면 돼요.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그러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꾸 사건에 치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좀 도와주면 되는 거죠. 검사 도와주고 판사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집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어떤 신성의 권위를 가지려 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월의식을 가지려 하는 그 자체가 사익이다. 이거 사심이 껴있다. 그러니까 그만한 공정하고 사심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심증주의가 남용이 안 되고 내 식대로 하는 게 자유심증주의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고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다 이제 뭐 조직의 수장, 그런 사정기관의 조직의 수장도 다 돼가지고 이제 퇴직하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열기, 열정 가지고 이 나라를, 뭔가가 이렇게 정의롭게 해야 되고, 그런 기계가 다 어디 가버렸냐 이거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그 공직에 있을 때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작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본인이 못하면 그러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을 방어하고 조직을 그렇게 물들어져 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게 젊었을 때는 돛 닦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막 그런 기계가 있다가 40대면 주지하고 싶어 한대요. 말사주지.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계가 꺾여지는 거죠. 그리고 50대면 본사주지하고 싶고 60대면 이제 명예를 팍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조실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평생 해도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할까? 왜 조직에만 들어가면 그 관행에 눌려버릴까? 그리고 설상 내가 소외된다 한들 그걸 왜 그렇게 초조해하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생각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고시할 때도 경쟁을 했다가 또 연수원 들어가 가지고 판검사 인용 받으려고 막 또 경쟁했다가 또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승진 경쟁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다 보면은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배심제라는 거 위원회 통해 가지고 기소 여부도 결정하고 절대 이제 판검사 본인들의 독단적으로 결정에다가 판단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원래 제도 개선 아니냐. 그게 원래가 그게 자유심증주의고 그게 이제 원래가 제대로 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항시 경찰을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검찰한테 경찰 견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경찰 마음대로 하라고요? 안 되죠. 그것도 역사에서 경찰은
항시 수사 권력에 남용의 역사가 있어요. 남용의 역사가 있고 본인들이 1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경찰청장 전문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실상 통솔이 안 된대요. 통솔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통솔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시 뭔가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게 진짜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